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독특한 심해어를 포함한 다양한 해산물로 유명합니다. 또한 악마의 장어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 장어는 독특한 형태 때문에 외계장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은 한국 어부들이 악마 장어를 채취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악마 물고기를 어떻게 채취하고 가공할까요? 악마 장어라고 불리지만 사실 망두거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이빨이 매우 날카로워서 주변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이 요리를 장어 와보라고 부르는데 이는 외국 음식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은 수심이 얕은 해안 지역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강하고 사나운 송곳니를 가진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국 남부 지역에서는 별미로 유명합니다. 노래 오후는 바로 이들을 소재로 합니다. 뜨리오의 해변의 어부들은 악마장어가 해변 진흙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마장어를 성공적으로 포획하려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블록그물은 갯벌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업 방법 중 하나로 입증된 전통적인 어법 중 하나입니다. 썰물 때 장어가 갯벌 진흙 속에 숨어 있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블록그물은 장어를 잡는데 매우 적합한 도구입니다. 블록그물은 고정형 어망의 일종으로 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큰 연안 해역에서 장어를 잡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그물은 장어 서식지인 갯벌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물을 수리하려면 나무로 만든 말뚝을 진흙 속에 박아야 합니다. 장어가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 끝부분을 진흙 속에 살짝 묻어둡니다. 썰물 때는 그물 윗부분을 수면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썰물 때 장어가 그물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물 안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장어들은 진흙탕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이미 미끼가 놓여 있습니다. 장어들은 썰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진흙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물이 길을 막고 있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장어들이 미끼를 먹기 위해 그물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는 장어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사용하여 물에서 장어를 잡습니다. 장어는 손으로 잡습니다. 수확 과정에서 어부들은 해변을 따라 이동하며 집게나 손을 사용하여 장어를 하나하나 잡아 바구니에 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물고기를 잡기 위해 대나무 바구니나 작은 그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물 외에도 그물을 사용하여 장어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어를 유인하기 위해 그물 안에는 눈먼 오징어를 닮은 작은 물고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어는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함정은 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에 설치됩니다. 사람들은 약 12시간 동안 함정을 밟은 후 장어를 수확합니다. 각 함정은 수백 마리의 장어를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확 후 가공 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장어를 보관합니다. 식당에 판매하기 위해 건강한 장어는 해수 탱크에 보관합니다. 또한 장어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많은 어부들이 장어를 깨끗이 손질하고 햇볕에 말립니다. 그렇군요. 장어는 하나하나 손으로 손질합니다. 칼로 내장을 꺼내 깨끗이 씻은 후 햇볕에 완전히 말려 내장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미 무섭게 생긴 장어의 얼굴이 처음부터 말린 장어로 바뀌면 훨씬 더 혐오스럽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말린 장어를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국 어부들은 이 요리를 전통적인 요리로 여기고 자주 먹습니다. 말린 장어는 굽고 잘게 썬 후 마늘, 고추, 간장과 함께 볶는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맛 덕분에 이 요리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장어 얼굴 요리는 식탁에 독특한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장어 얼굴 요리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해산물 가공 과정에 기여합니다. 이 장어 얼굴 요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장어를 통째로 튀기거나 굽거나 말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합니다. 또한 생으로 먹거나 회 형태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간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라면, 샌드위치 등 다양한 요리에도 사용됩니다. 다른 별미들처럼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악마의 얼굴은 해안 지역 주민들이 지역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마스코트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와라스보를 무시무시한 외모를 가진 미스터리한 생물로 묘사하는 짧은 영상도 있습니다. 혹시 이 요리를 드셔보셨나요? 악마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 음식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악마장어, 와보는 무시무시한 외형과 전통적인 요리의 역할 외에도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과 불가사의한 행동으로 과학자와 지역 주민 모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마장어의 요리적 가치에 주목하는 반면 한국 연구기관의 해양생물학자들이 악마장어의 놀라운 재생 능력을 연구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악마장어를 다른 많은 해양생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갯벌의 오염물질에 대한 특이한 저항성입니다. 영상항 하구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망두거가 다른 많은 어류가 생존할 수 없는 암모니아와 중금속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망두거의 두꺼운 점액층과 조밀한 대사체계가 예상보다 더 효율적으로 독소를 분리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적응은 생물학적 보건 및 제약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은 와보점액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상처 치유 치료제나 한겸증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못생긴 물고기가 언젠가 인간의 피부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지역 어부들은 악마장어가 보름달 무렵 기이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밤에는 악마장어가 훨씬 더 공격적이어서 심지어 수조 안에서도 서로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악마장어를 미친 장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장어들이 달빛에 민감한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사냥 본능과 영역 행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에 덜 관심 있는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갯벌을 배회하며 바닷속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고대 조수의 정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악마장어는 부엌을 넘어 다른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계인 같은 얼굴과 송곳니로 가득 찬 입 덕분에 한국과 일본에서 인터넷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미엠, 단편 애니메이션, 심지어 상품에서도 악마장어를 못생기면서도 귀여운 바다, 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먹방 스트리머는 살아있는 악마장어와 친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촬영했는데 예상대로 악마장어가 그를 물고 스튜디오 환기구로 빠져나가 하룻밤 사이에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 이후로 엉뚱한 짓 하지마 라는 표현은 한국 온라인 문화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뜻하는 속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인기 웹툰 머드페이스는 악마장어를 버려진 어촌 마을을 괴롭히는 모습을 변형하는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이야기 속 장어는 사람의 말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갯벌로 끌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열광적인 팬층을 형성했고 이 괴물의 실제 기원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시무시한 물고기에 대한 수요 증가는 한국과 일본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어획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장어는 번식 속도가 느리고 개체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해양 보호론자들은 특히 썰물 산란기에 과도한 어획 관행이 장기적인 생태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해안 마을에서는 번식기 동안 특정 갯벌 지역을 보호하는 순환 수확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빌장어를 포획하여 번식시키는 양식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대빌장어의 공격적인 성격과 동족 포식 성향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마장어의 외형이 너무 기이해서 지구 진화의 자연스러운 산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온라인 이론가들은 와보가 외계 DNA를 가지고 있거나 현대 어류 분류법보다 앞선 선사시대 유물일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합니다. 현재 삭제된 한 온라인 영상에서 군산 근처의 한 어부는 1m가 넘는 거대한 악마장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어는 생물 발광 피부와 두 줄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고 회의론자들은 이를 곧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조수 아래에 숨어있는 미스터리한 생물인 외계 장어에 대한 점점 더 널리 퍼지는 민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종종 두려움과 오해의 대상이 되지만 악마장어는 여전히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해안 어종 중 하나입니다. 역설적인 존재인 악마장어는 못생겼지만 소중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연구의 대상이 되며 외계처럼 보이지만 어촌사회의 유산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수가 오르내릴 때마다 외가리는 진흙탕 속에서 춤을 추며 아름다움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가장 기이한 생물이 가장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국에 있는 광대한 금붕어 양식장에서 일어나는 금붕어의 전체 생애 주기를 조사하는 데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과 공유할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화를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금붕어의 생생한 색상과 우아한 동작으로 인해 금붕어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물고기가 알에서 성체가 되기까지 거치는 놀라운 생활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붕어의 생애 주기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의 대규모 금붕어 양식장을 소개합니다. 금붕어는 행운, 부, 조화와 관련되어 있어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이 물고기는 원래 상류층 개인을 위해 생산되었지만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자 문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계속해서 금붕어 사육의 중심지로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간 수백만 마리의 어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금붕어가 있으며 각 종마다 고유한 신체적 특성, 색상 및 지느러미 모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 중 일부입니다. 먼저 일반 금붕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금붕어 유형으로 때때로 야생 인거의 비율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끈한 몸, 단일 꼬리 지느러미, 색상은 종종 주황색이지만 빨간색, 노란색, 흰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성 금붕어 두 번째, 이 품종은 길고 흐르는 꼬리와 날씬한 몸체가 특징입니다. 일반 금붕어와 비슷하지만 지느러미와 꼬리가 일반 금붕어보다 길고 우아합니다. 주황색, 흰색 또는 옥양목은 해성의 가장 일반적인 색상입니다. 부채꼬리 금붕어 순위 3위. 몸은 달걀 모양이고 쌍꼬리 지느러미가 있는 이 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몸은 둥글며 지느러미 모양을 이루는 이중꼬리가 있습니다. 지느러미의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또는 붉은 주황색입니다. 오란답니다. 머리에 보풀이나 바람을 닮은 특이한 성장이 있는 인기 있는 화려한 금붕어가 있습니다. 둥근 몸체, 이중으로 된 꼬리 지느러미, 모자 모양의 성장으로 빨간색, 주황색, 흰색 또는 옥양목 색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망원경인 금붕어는 눈이 튀어나온 것이 특징이다. 용안, 멜롱옌은 1700년대 초 중국에서 처음으로 확립되었을 때부터 그 특징에 붙여진 이름이다. 블랙무어, 판다무어, 천안은 모두 다양한 품종의 이름입니다. 여섯 번째, 란추. 등지느러미가 없는 이 일본 품종은 독특한 외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몸은 달걀 모양이고 털은 뚜렷하며 등지느러미는 없다. 옥양목, 빨간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라이온헤드 일본 개발에서 두란철은 개발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중국 사자머리 표범과의 교배를 포함한 실험으로 인해 이러한 개체가 직접 탄생했습니다. 7일 라이온헤드. 란추보다 머리 성장이 더 뚜렷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이 종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흰색 또는 옥양목 색상으로 볼 수 있으며 등이 넓고 등 지느러미가 없는 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중국 사자계의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자머리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육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라이온 헤드는 등 모양이 더 둥글게 변하고 꼬리가 변경되었으며 머리 성장량이 감소했습니다. 류킨입니다. 가파르고 둥근 몸체와 머리 뒤에 눈에 띄는 혹이 특징입니다. 혹이 있고 이중 꼬리가 있으며 몸의 프로필은 짧고 키가 큽니다. 현재 옥양목, 빨간색, 흰색으로 제공됩니다. 아홉째, 슈분킨. 놀라운 옥양목 무늬가 특징인 매우 강건한 품종입니다. 이 가느다란 외꼬리 생물에는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흰색의 패턴이 표시됩니다. 밝고 얼룩덜룩한 것으로 알려진 색상입니다. 버블아이 10번. 각 눈 아래 액체가 차 있고 민감한 주머니가 있는 독특한 품종입니다. 등진 우러미는 없고 몸은 둥글며 눈 밑에는 거대한 체액 주머니가 있다. 안낭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11위 진주비늘. 진주와 비슷한 독특한 비늘로 인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구형이고 거의 골프공 모양의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구슬처럼 보이는 높은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며 가장 자주 빨간색과 흰색이 사용됩니다. 타마사보 12번. 사바오라고도 알려진 타마사보는 일본이 원산지인 희귀한 금붕어입니다. 펜테일이나 류킨의 버금가는 신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꼬리는 길고 흐르는 단일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고등어의 꼬리와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고등어 꼬리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종류의 금붕어는 매력과 견고함으로 인해 연못 물고기와 수족관 물고기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타마사바는 일반적으로 흰색과 빨간색을 띠고 있으며 가끔 추가 색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일본 북부에 위치한 야마가타현은 타마사바가 처음 발견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야마가타 금붕어 또는 야마가타 금붕어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안이다. 등지느러미가 없고 눈이 위로 향한 금붕어가 있습니다. 몸은 작고 위쪽을 향한 눈과 쌍발의 꼬리를 갖고 있다. 주황색이나 흰색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입니다. 폼폼 14번. 콧구멍 근처에 폼폼이 자라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달걀 모양의 몸에 코에 아름다운 치어리더가 달려 있습니다. 주황색, 빨간색, 흰색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15. 베일테일 그물처럼 길고 흐르는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난히 길고 섬세한 꼬리 지느러미는 다양한 색상을 띠며 부채꼴 모양의 몸체를 갖고 있습니다. 보살핌에 대한 요구사항, 탄력성 수준 및 미적 매력 측면에서 모든 품종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캐주얼하면서도 헌신적인 낚시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17. 금붕어 생활주기의 첫 번째 단계는 번식 과정입니다. 건강 상태가 가장 좋고 색깔이 가장 선명한 물고기만을 선별하여 대규모 양식장에서 사육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쌍은 산란할 수 있도록 통제된 환경에 있는 연못에 배치됩니다. 암컷 금붕어는 언제든지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알을 꼼꼼하게 모아 관찰 목적으로 부화 탱크로 운반합니다. 금붕어의 부화율과 생존율을 높이려면 최적의 번식 환경, 알 부화, 치어, 새끼 물고기의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교배 파트너의 건강을 고려합니다. 금붕어 부모는 성숙하고 건강하며 유전적으로 튼튼해야 하며 원하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은 복부 부종과 같은 준비 징후를 보여야 하며 남성은 해당 기간 동안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감염은 계란과 치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부모 모두 질병과 기생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생식 조건을 개발합니다. 물의 기준, 수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주 순환되는 탱크를 활용하십시오. 질산염 수준을 20ppm으로 유지하고 암모니아와 아질산염 수준을 0으로 유지합니다. 온도 조절, 산란 과정을 촉진하려면 온도를 섭씨 25, 24도, 화씨 68, 75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적인 번식 유발 요인인 봄이 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점차적으로 온도를 높이십시오. 물의 pH와 경도, 자연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려면 pH가 6.8에서 7.2 사이이고 물이 상대적으로 단단한 것을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조명, 금붕어의 번식 주기를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조명, 바람직하게는 12시간 조명 주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란 대걸레나 잎이 고운 식물을 활용해도 좋다. 수제 산란 대걸이나 잔입식물을 설치하면 금붕어가 알을 낳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금붕어가 선거에게 먹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알이 부화하면 집으로 가져가세요. 성체 금붕어가 알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을 별도의 부화 탱크로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섬세한 특성 때문에 다루기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화 탱크의 물은 사육 탱크의 물 조건과 동일해야 합니다. 금붕어 부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물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소화는 두 가지 주요 기능에 활용됩니다. 물속의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성장 중인 치어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게 되므로 부화율이 증가합니다. 물 순환을 촉진합니다. 적절한 순환으로 인해 물의 온도 변동이 최소화됩니다. 특히 겨울과 봄철에는 정수된 물에서 공기와 물 사이에 큰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과 순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온도 불균형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부화하는 알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화 과정 전반에 걸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성공적인 부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화 과정의 이상적인 온도, 알이 부화되는 온도는 부화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알이 부화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면 온도가 낮아지면 부화 속도가 느려지고 온도가 일십칠보다 낮아지면 대부분의 알이 부화하지 못하고 죽은 알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온을 섭씨 17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금붕어 번식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화에 권장되는 온도와 해당 온도에 해당하는 부화 시간 목록입니다. 온도 범위는 섭씨 17, 22도입니다. 알이 부화하는 데는 대략 4, 5일이 걸립니다. 온도 범위는 섭씨 22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부화 과정은 2-5일 반 정도 소요됩니다. 온도 범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40시간 이내에 부화 과정이 완료됩니다. 부화 온도 범위는 섭씨 22도 25도 사이가 권장됩니다. 이 온도 범위는 적절한 부화 시간과 높은 생존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치어가 부서지기 쉬우거나 부화 후 발달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금붕어 알을 효과적으로 품기 위해서는 산소 공급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원한다면 물의 온도를 섭씨 22, 25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 일주일이 지나면 작은 치어가 알에서 나옵니다. 갓 태어난 물고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매우 연약하고 섬세합니다. 생후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초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알주머니를 소비합니다. 이 단계에서 치어는 온도, 산소, 빛의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며 양식장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유지합니다. 이 단계는 치어의 발달을 담당합니다. 치어가 특정 크기에 도달하면 더 큰 탱크로 옮겨지고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제공합니다. 금붕어가 털 색깔을 획득하는 과정은 금붕어의 생활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생애 초기에 대부분의 금붕어는 흐릿한 회색 또는 갈색을 띈다. 그러나 생후 몇 달이 되면 금붕어와 관련된 화려한 색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농부들은 물고기를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개발을 위해 가장 원하는 색상을 가진 물고기를 선택합니다. 금붕어가 적절한 크기에 도달하면 분류 절차가 수행됩니다. 작업자가 이 단계에 도달하면 크기, 모양 및 색상에 따라 물고기를 분류합니다. 판매용으로 유지되는 유일한 물고기는 밝은 색상, 독특한 패턴 및 올바른 모양과 같은 적절한 특징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선택 과정을 통해 최고 품질의 생선만이 시장에 출시됩니다. 최첨단 기술을 갖춘 금붕어 양식장은 이상적인 영양분 비율을 제공하는 자동급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고 건강한 성장을 유지합니다. 또한 각 탱크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산소, 온도 및 수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조기 발견 장치의 사용과 빈번한 점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양식장의 모든 물고기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금붕어가 다 자라면 수출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운송 중에 물고기가 건강 문제를 겪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물고기는 산소 봉지에 적절하게 포장되기 전에 최종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중국의 대규모 금붕어 양식장은 수백만 마리의 금붕어를 전 세계 시장에 출하하므로 전 세계 수조에 중국 문화가 조금씩 도입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식용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붕어 양식장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양식 방법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물 재활용을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붕어의 생활 주기는 자연의 훌륭함과 전통적인 양식업과 현대 양식업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보여줍니다.